저는 대구 스포츠과학센터에 이제 섬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뭐 강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린 거 편하게 들으시고 아마 지금 임상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지금 하고 계실 건데 혹시 3년차 미만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3년차 미만이신 분들? 예. 그 임상에 있는 와중에서 이제 3년차 미만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커넥션으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상황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내용은 좀 스펙트럼 있게 좀 준비를 했어요. 조금 전연차 쌤들이 듣기에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학부 때 이제 수업했던 걸 좀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레퍼런스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복합적으로 섞었습니다. 섞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얘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릎 관절 쪽에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는 뭐 여러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 파텔라가 있고 피머, 티비아, 그다음에 뭐 MCL, LCL 그리고 ACL, PCL, 메니스커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구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앞쪽에는 ACL, 뒤쪽에는 PCL. 구조를 띄고 있고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그 사이에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MCL과 LCL은 이제 티비아랑 피머 사이에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 때 이제 틀을 좀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ACL과 PCL도 앞 뒤를 이제 움직일 때 고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메니스커스는 이 피머와 티비아 사이에서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 작용을 해주는 효과로 구조물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 조인트에서 이제 여러 구조상 봤을 때 여러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파텔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에 여러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좀 띠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 때 다 배우셨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용은 더 추가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니 조인트에서 이제 주로 부상을 입는 게 여기 병원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뭐가 있죠 지금? 환자 중에서 군이 제일 많이 있는 게 지금? 무릎에서는 메니스커스 환자 제일 많고요. 다행히 준비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중에 그 ACL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ACL 손상 기전에 대해서는 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ACL 제가 학부 다닐 때 좀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좀 외우기 어려워서 이제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저희가 주머니 손 넣었을 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ACL 모양을 띠고 있겠죠. 그 뒤가 반대가 PCL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로테이션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발구스 포스로 인해서 ACL이 끊어지는 상황이 주로 연출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ACL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ACL이 이제 손상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포스가 가해지면서 끊어질 수가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니 조인트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ACL뿐만 아니라 니 조인트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 따로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이 삼성 글로벌 병원에서 니 조인트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구분이 지금 MGH로 하고 있고 그죠. 그전에 이제 일본에서 네. 재활을 영상을 찍은 게 있고 예. 프로토콜을 딱 문서화돼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는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전연차 쌤들도 있을 거고 좀 연차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테크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을 좀 같이 첨부했으면 좋기 때문에 왜 니 조인트를 치료할 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죠 지금?
혹시 아시나요? 그쵸. 백종원이랑 이연복이죠. 둘 다 이제 이 요리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만드는 요리는 일반 음식이라도 굉장히 맛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재활도 같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리를 만들 때라든지 재활을 만들 때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들면은 라면을 끓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이 만든 라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맛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같은 라면인데. 그럼 저희가 하는 것도 똑같겠죠. 니 조인트에 대한 재활 리앱은 여기 병원에서도 하겠지만은 다른 타 병원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 과정을 잘 커리큘럼을 짜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맛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번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제가 앞으로 하는 과정도 혹시나 이제 더 있다면은 뭐 이런 과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쭉 일렬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디서 필요할 것인가, 이 레시피가 정확한지, 어떤 근거에 의한 레시피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합당하다 싶고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현장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레퍼런스가 있고 과정이 있다면은 그걸 또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 과정을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그냥 이론만 하면 좀 루즈해질까봐 제가 실제로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이제 온 선수를 대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근무한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미식축구 대표팀에서 이제 의무 트레이너로 한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남산병원에 있는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근골격 대상으로 또 재활을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경대병원에서 대사성 질환 환자의 운동 처방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원 진학하고 여기에 대구 스포츠과학센터에 와서 대구시에 있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재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과정으로 재활을 거쳐서 지금 하는지 저희의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 학부 다닐 때 소프노트 작성 다 해보셨죠? 소프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정보를 드렸어요. 이 선수는 19세 헤비급 남자 복싱 선수인데 처음에 아버지랑 같이 저희 센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체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이제 이 친구가 입상을 해야 되는데 다쳐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받은 진단서 다 가지고 오시고 의료 기록 다 가지고 오시라 해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적은 내용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서 요 단계로 일단 된 거예요. 일단 19세 헤비급 남자 복싱 선수고, 라이트 디지털 피멀 플렉처고 라이트 PCL 럽처 진단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OP 1년까지 재활을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고, 주로 호소했던 게 라이트 니 플렉션이나 익스텐션 끝범위에서 한 5도 정도에서 페인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고, MMT에서는 그레이드 굿 나왔고, 액티브 ROM에서 라이트 니 플렉션 익스텐션 끝범위에서 5도 제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런 대상이 왔을 때 어떤 단계로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겠다. 머리미 그려지시면은 본인만의 레시피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활에 대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아직 그려지지 않으시면은 좀 여러 임상의 좀 경험을 조금 더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단계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했던 것들은 요런 대상을 상태로 요런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이 일단 늦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단 관리를 못 받은 게 좀 큰 문제였고, 그리고 무릎 관절의 신전과 굴격, 이게 익스텐션 플렉션의 각도 제한과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RM 확보, 풀 RM 확보가 중요했고, 근육축에 따른 근력 감소, 불균형 근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센터니까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양한 근거를 좀 바탕으로 했는데, 일단 의료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 MRI에 나온 소견서를 한 개 제가 봤어요. 의료 자료를 넘기다가 봤는데, 여기 이제 진단을 해주신 거에서 쭉 보시면은 혹시 눈에 띄시는 거 있나요? 지금 보이시는 거. 내가 만약에 주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어디신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기엔. 뭐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가 보이세요 지금? 1번이 제일 눈에 띄죠. 예. PCL 일단 럽처가 보이고 나머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항목을 보시면은 여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호소하는 게 라이트 디플렉션 익스텐션 끝범위에서 5도 정도에서 팬을 느낀다였어요.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PCL 럽처를 이제 당연히 진단을 받았으니까 있는 거고 파플리티우스라고 하는 머슬에 인저리가 있다라는 것도 소견에 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의 힌트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부 다닐 때 뉴만 책 보면은 니 조인트에 나오는 메커니즘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메커니즘 혹시 아세요? 홈스크류 메커니즘.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홈스크류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이스텐션 끝범위 20도 정도에서 TBI가 로테이션이 걸려요. 로테이션이 걸리고 거기에 걸리는 락을 풀어준 역할을 하는 게 이 파플리티우스 머슬의 역할이에요. 근데 파플리티우스 손상을 입었고 마지막 끝 각도에서 뭔가의 불편함을 느낀다. 의미는 있겠죠, 뭔가. 유출을 해가는 거예요, 과정을. 유출을 해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 중에서 사이벡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휴맥이라고 하는 사이벡스 장비가 있는데 등속성 근기능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속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근력이라든지 근파워 그리고 전체 ROM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확보해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 조인트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플렉션 익스텐션의 동작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은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의 각도별로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는지, 근력을 내는지, 근파워, 근지구력 등을 데이터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깊게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오른발이고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왼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익스텐션에 대한 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플렉션에 대한 플렉서 머슬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지금? 그렇죠. 예.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각도 누구세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보국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0도에서 90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토크 값이고 익스텐션은 차는 힘이고 프렉션은 당기는 힘이에요. 차는 힘을 봤을 때 빨간색이 레프트인데 레프트의 힘이 대비해가지고 파란색인 라이트의 힘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봤을 때 익스텐션에서는 여기 각도, 여기 90도에 가까운 이 각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구간도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주로 호소했던 게 뭐라 그랬죠? 그쵸. 끝범위 5도에서 펜을 느껴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했어요. 전 범위에서 다 움직여야 된다. 힘을 내라. 아파도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라 했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신이 설 수 있겠죠. 아까 파플리티우스 머슬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다라는 거를 의료적 데이터랑 저희 데이터를 합쳐보면은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원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의 데이터로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의료적인 데이터랑 그다음에 치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검사 방법들이 있겠죠.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봤을 때 이 환자가 이런 길로 가는 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지금 치료사 전문가분들의 몫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유추했을 때 이 단계가 맞으니까 의외로 이제 문제를 알게 되면은 풀이는 좀 쉽겠죠. 그래서 이 끝범위에서 나오는 각도에서의 액티베이션의 근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줬어요.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으로 하는 그 파플리티우스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계속 주면서 근육에 자극을 계속 주면 너가 여기 근육에 이 각도에서 힘을 줘야 되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을 하고 전체 범위에서의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액티베이션이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근력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뭐 이론이야 당연히 배우셨을 거지만은 뭐 재활의 단계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숏턴과 롱턴을 짜서 두 가지 플랜을 짰습니다. 저라면은 이제 이렇게 플랜을 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뭐 여러 질환들이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소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PCL이랑 뭐 프랙처의 이상으로 왔지만은 좀 전체적인 걸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그 흐름에서 어느 포인트에 포인트 지점을 찍을 건지 단순히 PCL 손상을 입어서 PCL 리앱을 간다? 요것도 좋지만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직이 하나의 손상만 입었다고 해서 그 하나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예,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라면을 끓였을 때 일반적인 레시피 방법대로 그대로 넣어서 라면을 끓였는데 맛을 보니까 좀 짜요. 혹은 맛을 보니까 좀 싱거워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간을 맞춰야 되겠죠.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쇼톤골에서는 제가 이제 플랜을 짰던 거는 풀 웨이트 베어링과 풀 액티브 모션과 그 다음에 머스쿨러 임프루먼트랑 그 다음에 머슬 리에듀케이션. 이 머슬 리에듀케이션은 주로 이제 파플리티어스 머슬에 대한 리에듀케이션이 계속된 거죠.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노멀 게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법이었고, 롱턴은 이제 선수니까 이제 액티비티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롱턴으로 짰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소프 노트 적으실 때 원래 책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현장에서도 똑같이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측정을 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좀 다른 게 보여지시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가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고, 그러면은 된다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게. 저희가 찾은 문제점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남은 한두 달 정도 기간이 남았었는데 그 사이에 근력을 또 올리면서 최대한 좀 액티브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까지 왔어요. 이거 열어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그래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차이는 있지만은 이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복귀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 활동에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몸 상태를 만들어 줬고 이 상태를 만들고 좀 괜찮아져서 대회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예, 결과가 좋았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예, 은메달 따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갔고 요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왔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를 데리고 온 친구가 여기저기 있는 병원을 다 가봤대요. 다 가봤는데 재활을 했는데 정말 단기간에 그 1년 사이에 뭐 길게 이어서 간 게 아니라 짧게 보면서 갔는데 야가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모르겠고 운동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뛰면 아파서 못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원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치료 선생님들이 맡은 환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 환자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임프로브를 가져갈 것인가를 가져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게 각자의 몫이니까 이런 식의 신뢰를 한번 보여주면은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ACL 리앱 과정을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서 배운 내용이긴 한데 리앱 과정에서의 그 전체적인 루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다. 이제 페이지 1을 보게 되면은 물론 니 쪽에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뭐 OP를 했기 때문에 ACL OP를 한 사람에게는 이제 스웰링 있을 거니 관리해줘야 되고요. RM 확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니 조인트는 좀 같이 봐야 될 게 쿼드립세스 쪽에 근 위축이 얼만큼 됐는지, 그리고 그 쿼드립세스의 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올라오면은 이제 뭐 근력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밸런스를 잡는 운동, 그런 운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면은,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은 조금 더 액티비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어질리티의 부분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루브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복귀의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몇 가지를 해서 이제 리턴 투 필드가 되는지, 이제 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그거를 체크하고 나서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서 이 친구가 부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차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예전의 재활 단계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했었어요. 이제 과거의 재활에서는 제가 남산병원에 일했을 때가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환자가 처음에 왔어요. 무릎 손상이 환자가 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눕게 되겠죠. 스파인 자세에서 일단 치료가 들어갑니다. 치료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치료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팅 포지션으로 바꾸게 되겠죠. 스파인에서 시팅으로 넘어가게 되고 시팅 자세에서 어느 정도 간다고 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웨이트 베어링에 부하가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하다 하면은 풀 웨이트 베어링을 넣어야 되고 풀 웨이트 베어링이 된다 하면은 이제부터 게이트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고 게이트가 가능하다면은 액티브한 움직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 사이사이에 기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좀 긴 기간으로의 재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장님도 주신 자료이긴 한데 좀 가속화된 재활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활 트렌드는 가속화된 재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은 문서 보는 거예요. 각 치료사 선생님들이 같은 문서를 보는 건데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뭐 저 카메라를 보듯이 각각의 보는 관점에서 카메라의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단순 글자지만은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자료 맨 끝에 보면은 레퍼런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일단 다 읽어봤어요. 그 안에 있는 것 내용을 다 열어서 읽어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풀을 가지고 있는 라운더리에서 요약본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이제 집결해서 내놓은 내용이라 가지고 요거는 그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인트에서 지금은 ACL에 대한 리컷만 보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글로 읽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Q셋이라고 하는 거 있죠. 쿼드립세스 세팅 다 알고 있죠. Q셋은 여기서도 지금 다 하고 있죠. Q세팅 운동은 다 하고 있죠. 예, 근데 리조인트에서 하면은 웬만하면 이 Q세팅 운동이 거의 다 들어가요. 이 Q세팅이 웬만하면 들어가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밑에 보시면은 힙 에비덕션이라고 있습니다. 리조인트를 다쳤는데 힙 에비덕션 왜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네? 무릎의 안정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무릎 안정성 때문에도 힙을 이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제가 자료가 이제 쭉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차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레퍼런스 그 중에서 찾아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 이제 뉴로머스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신경근의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ACL에 대한 환자가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2차 손상까지 가는 상황을 우려해서 만들어 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프리인저리 뉴로머스컬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경근에서 이제 손상을 입기 전 단계인데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로우 햄스트링 쿼드리세스 레이시오. 그러니까 HQ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쿼드리세스와 햄스트링의 비율이 있는데 보통 문헌상에서는 3대2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면은 잘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항상 이상적인 거고 현장에 있는 뭐 환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 선수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다르고 요 비율에 대한 어떤 깨지는 부분, 이 비율이 심각하게 깨졌을 때는 부상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 레인지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는 단계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터널 K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니 에비덕션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니 에비덕션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니 쪽에 있는 에비덕션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증가되면은 약간의 관절에 기백웨이라고 하는 헐거운 느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무브먼트가 생기니까. 그리고 니 조인트에 있는 ACL 인절인데 보시면은 트렁크가 밑에 두 개 있어요. 트렁크에 대한 프로프리오셉션과 그 다음에 트렁크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증가한다. 즉 트렁크에 대한 모션이 뭔가에 니 조인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는 프라이머리 ACL 인저리라고 되어 있는 1차 ACL의 손상을 입기 전에 단계에서 이런 과정들의 결손이 있으면은 ACL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안 생기게끔만 해주면은 ACL 손상이 나올 확률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요걸 잘 기억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뿐만 아니라 트렁크에 대한 움직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나중에 뒤에 이제 자료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죠. 1차 이제 ACL 손상을 입었는데 이제 포스트 인저리죠. 손상을 입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손상을 입고 이후의 현상에서 나오는 뉴로머스클라의 어떤 결함인데 이때 보면은 쿼드리셉스의 결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L 손상 입고 나면은 쿼드리셉스가 근위축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리인스톨베이션 그리고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니 쪽의 모션과 움직임 그리고 운동학적인 니 조인트와 그리고 힙 조인트 여기서도 힙 조인트가 나왔죠. 아까 전에 봤던 문헌에서 힙 에비덕션 나왔었죠. 힙 에비덕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대칭적인 무릎 좌우측을 비교했을 때 비대칭적인 무릎과 힙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니 조인트의 손상을 또 야기시키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상을 입고 난 뒤의 과정에 풀이를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ACL 이제 리컨을 했어요. 이제 ACL에 대한 수술이 끝났고 포스트 이제 ACL에 대한 뉴로머스클러에 대한 결손을 보게 되면은 아까 봤던 거는 이 과정을 이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차적으로 손상을 입을 만한 예견 인자예요. 만약에 ACL 손상을 입고 OP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재활을 하고 나서 또 2차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예견 인자예요, 이게. 보시면은 순수하게 나오는 힙의 로테이터 모먼트. 힙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힙의 움직임이 또 나와요. 나오고 니 쪽에 발구스 모션. 니의 발구스 포스가 생기게 되면은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니에서의 비대칭적인 어떤 이스터널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자세에 대한 불안정성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세에 대한 불안정성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견 인자들이 혹시라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컨더리 이제 ACL 인저리 두 번째 ACL 손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손상을 막으려면은 요거 기억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막는데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ACL OP 하고 나서 재활을 끝냈는데도 이런 과정에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환자분 두 번째로 수술해야 될 수 있어요. 두 번 수술해야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게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트렁크의 모션도 가능하고 힙 조인트의 모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